공시가격 1억이야 얘기 나왔네요. 공시가격 1억이야 테마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 네. 요즘 분위기가 어떤가요? 공시가격 1억 이하를 결론을 놓고 보면 결론만 얘기 드리면 규제가 들어오는 것은 이제 기정사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규정사실이고 이제 그걸 가만히 놔둘 수도 없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규제를 하겠다라고 이제 뉴스도 많이 나왔었고 이제 법제처까지 올라간 것도 있는데 올해 조금 이제 대선 이슈도 있고 좀 어느 정도 가격이 좀 안정되다 보니까 작년 12월까지는 사람 거리도 없었으니까 안정화처럼 보이잖아요. 실제로 안정도 좀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실행은 안 됐으나 실행이 될 걸로 좀 보여지고요. 그러면 이제 이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투자자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예측보단 대응이라고 합니다. 예측보다. 그러면 1억 이하가 이렇게 규제가 들어왔을 때는 어떤 식으로 대응하느냐가 이제 저희 투자자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들어왔을 때 어떤 식으로 들어오느냐. 첫째, 지역이냐. 둘째, 타이밍이냐. 셋째, 유형이냐거든요. 그러니까 법인들만 1억 이하를 제재할 것이냐. 아니면 개인이 하겠는데 서울 수도권은 놔두고 서울 수도권만 1억 이하를 규제를 하고 지방은 놔둘 것이냐. 1억 이하를 예외 조항을 놓은 것이 지방의 부동산 시장이 좀 침체될 것을 예상해서 실제로 그렇거든요. 12.4%를 투자자들이 사주지 않으면 그 지역에 그 아파트들을 사줄 사람은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 지역의 실거주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 무너지지 않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1억 이하를 나눈 건데 한꺼번에 이렇게 규제를 제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규제가 들어오는 타이밍마다 풍선 효과는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한꺼번에 규제가 들어온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규제는 분명히 들어올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규제가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서울 수도권은 좀 규제하고 지방시장에는 규제가 좀 없다든지 법인은 1억 이하에서 취득세 구간을 없애버린다고 하면 개인 구간은 괜찮겠네? 그럼 개인 구간은 어느 정도의 어느 지역에 들어갈 거든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이렇게 시나리오를 짠다고 한다면 서울 수도권은 1억 이하를 묶었어요. 그러면 지방의 1억 이하들은 풍선 효과로 어느 정도는 상대적 이득을 볼 수 있을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측보다는 대응인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는 신만 알겠죠.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규제가 들어온다고 해서 너무 쫀다라는 표현이죠. 그렇게 너무 지레 겁먹고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측보다 대응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1번 후보, 2번 후보 있습니다. 유력 대선 후보가. 네네. 이 좀 시나리오별로 좀 대응이 있으세요? 1번 후보가 됐다, 2번 후보가 됐다, 아니면 그냥 그래도 똑같다라든지. 저는 후자인 것 같아요. 저는 후자인 것 같습니다. 1번 후보가 되고 2번 후보가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1번 후보가 됐을 때 사람들이 많이 무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위축되죠. 국토보유세. 와,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나는 뭐라고 종부세도 무서운데 국토보유세 들어만 봐도 사람들이 미치고 환장하는 거거든요. 특히 국토보유세가 예를 들어서 실행이 되면 이제 실행될지 안 될지는 이제 신의 영역이겠지만 되게 된다면 꼬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다 무너지거든요. 그걸 버틸 수가 없어요. 상가 갖고 계속 한 평당 얼마씩 때려버리겠다는데 그건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없거든요. 그런데 아까 얘기 드렸듯이 저도 되게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생각해보면 아까 예측보다는 대응이라고 어떤 그 정책인데 실행이 된다고 치면 그 정책이 나오게 되면 다시 또 대응하고 다시 또 적응해야 되는 게 우리의 숙명인 것 같아요. 1번 후보가 2번 후보가 지금 양도세 중과를 일시적으로 해주겠다라고 이제 표현을 많이 해서 이제 기다리시는 분들 계시는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저는 안 된다는 쪽에 한 표입니다. 왜? 1번 후보 같은 경우는 정책이거든요. 정책은 방향이고 그 방향이 흐트러지면 그게 가지고 있던 지지층은 무너집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안 될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그거 해준다고 공약을 냈지 않느냐. 그러니까 된다라고 보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건 그래서 그때 가봐야지 한다고 생각하고요. 2번 후보가 됐을 때 너 도심에 있는 재건축 재개발들을 활성화 시켜주겠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정책이 한번 뭉쳐져가지고 이렇게 그걸 이게 경주마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정책이 어느 정도 들어왔는데 이게 한 번에 꺾일 수가 없어요. 반대 세력도 많고 그다음에 그 반대 급부에 대해서 다시 부작용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연착륙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2번 후보가 됐다 손 치더라도 도심에서 재건축 재개발하고 물량이 어느 정도 풀릴 수 있는 것들은 정책 후반? 그분이 되셨을 때 후반 정도 됐어서 지금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상당히 먼 거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건희 아빠 같은 경우에는 너 1번 되면 뭐 할래, 2번 되면 뭐 할래 라는 표현보다는
아까 처음에 시작했던 스펙트럼을 넓히는 전략을 저는 취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뭐가 터질지 모르고 저의 투자 관점에서의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어느 정도 될지에 대해서 약간 안전한 지키는 투자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가도 사고 고시원도 하고 고시원도 하고 그것도 하고 뭐 미술품도 사고 뭐 여기 뭐 이렇게 좀 스펙트럼을 넓혀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뭐 오피스텔도 사고 그런 식으로 꼭 아파트의 기준에서 주택 분야에 대해서의 그렇게 한 것보다는 사업 영역으로 좀 넓혀볼 생각을 좀 관명을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나쁘다는 게 아니고 선택과 집중이 지금까지 옳은 방향이었다면 다른 방향으로 스펙트럼을 약간씩 넓혀주는 방향으로 저는 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의 규모가 커질수록 네네. 이게 좀 분산을 해놓는 거죠. 네, 맞습니다. 미술품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그것도 재밌더라고요. 미술품 투자. 그것도 색다른 투자가 되고요. 경비철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도 이제 적용되는 그 테마들이 좀 다르더라고요. 거기서의 또의 시장의 그 패러다임이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쌀 때 사서 비싸게 판다. 그리고 비싸게 팔았을 때 출구 전략은 어떻게 가져간다. 이런 것들이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 이렇게 한번 던져놓고 지켜보면서 이렇게 가는구나. 일단 내가 지분을 좀 투자해야지 또 공부가 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지름 후공이라고 일단 그런 식으로 좀 스펙트럼을 좀 넓혀놓는 방향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미술품도 마찬가지고 상가도 마찬가지더라고 또. 상가도 되게 종류도 많고요. 토지 쪽도 많고 지산 쪽도 마찬가지거든요. 지산 쪽도 사람들이 되게 좀 안 좋았잖아요. 안 좋았잖아요. 그 상품에 대해서. 그런데 지산의 임차가 무너지지 않는 지역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그것은 수요가 꼭 계속 이렇게 그 수요가 창출되는 지역들이 계속 있거든요. 그런 지역들은 또 한 번씩 관심 가져볼 만합니다. 또 그렇다고 지방 가시면 안 되고 지방에서 지방에서 오피스텔 이거 조금 어려워요. 좀 그런 것들은 그렇게 투자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좀 접근 전략을 가져가시면 저는 실패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투자금이 5천만 원 아까 이제 네네네. 1억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네. 더 작습니다. 네, 이제 5천만 원. 3천에서 5천. 네. 근데 이제 무주택 명의 클리어한데 사회 초년생입니다. 네네. 경험도 없고 네. 이제 직장만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이런 분들한테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시겠어요? 그런 말씀 자주 많이 쓰는데 저는 일단 다주택 포션으로 이제 강의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갖고 그쪽에 많이 팍주를 하는데 저런 질문도 가끔가다 받거든요. 난 무주택이다. 주택이 없다. 예를 들어서 1주택도 있어요. 1주택도 있는데 난 투자금이 얼마 예를 들어서 뭐 지금 3천만 원? 뭐 그 정도 있다라고 하시면 저는 그냥 청약 쪽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청약으로 가셨어요. 아니 무슨 청약 넣어봤자 안 되는 거 되잖아요. 아니에요? 뭐 그것도 없어요. 건반이 뭐 내가 두세 번 넣어봤다고 하는데 닦아놓고 해갖고 그래 앉혀놓고 얘기를 해봐요 제가. 앉혀놓고 너 청약 몇 번 해봤어? 어디 넣어봤어? 어디 뭐 DMC장에 넣고 막 100대 1 그래놓고 안 되는 거 뭐, 그럼 당연히 안 되지, 그걸. 84. 84 막 이런 거 놓고, 청약도 전략이고 전술입니다. 그리고 약간만 내가 눈높이를 낮춘다고 하면, 그러니까 약간만 낮추시면 돼요. 나는 무조건 서울의 신축에 뭐 자유를 살아야 돼. 이러시면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평택이라든지, 안성이라든지, 수도권에 있는 미분양이 발생할 수 있는 입지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또 거기다가 놓고 나면 논밭이에요. 뭐 그렇게 되면 잠깐만 내가 이런 데까지 여기 동탄 옆이라며 갑자기 동탄하고 여기 동탄 아니잖아요. 막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데다가 지금 나의 명의를 조금만 좀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내가 좀 그거 좀 멀리 살 수도 있잖아요. 내가 젊은데 그리고 또 거기에 내가 입주해서 살게 되면 어느 정도 들어가게 되면 흐름 투자로 그것도 상승 여력이 충분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보지 않아. 또 잠깐만 들어가 보니까 주변이 논밭이고 뒤에 산이 있대. 이런 걸 살아야 돼요, 건빠님. 그게 상승하게 되면 그 아파트는 뒤에 산이 있잖아요. 숲세권이에요. 그린라이트. 그러니까 피톤치드예요, 피톤치드. 사람이 얼마나 죽은데 또 개발 효과가 있으면 그게 꼭 들어가는데. 근데 그런 것들은 보지 못하고 약간 너무 눈높이를 높여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청약 강의 좀 들어보시고요. 청약이 굳이 안 된다고 하시면 아까 얘기했던 그 사팔 재개발 재건축 쪽에서 외곽 지역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라든지 재개발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됩니다. 5천만 원 주고 살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사놓고 자기는 월세 사는 거죠. 그런 거 조금만 해서 버티게 되면 파주 같은 데 괜찮다니까. 롯데캐슬이 3억 얼마예요. 4억이 아직 돌파 안 했다니까. 그럼 그런 것들이 어디 감히 수도권에 신축 아파트에 롯데캐슬을 3억 중반에 살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지금 아니면 못 사거든요. 뭐 이런 것들을 눈높이만 약간 낮추면
약간 낮추면 저는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집을 사시는 게 좋은데 돈이 좀 부족하실 거 아닙니까?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서울에 뭐만 하나 사도 뭐 한 5억 필요하고 갭 끼고 사도 뭐 전세가가 얼마 받쳐주지도 않으니 그렇다고 내가 입주를 하자니 뭐 40% 대출 받아가지고 이거는 내가 안 된다고 하면 눈높이를 조금만 낮추셨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많이도 아니에요. 조금만 낮추시고 내가 통근거리가 약간 넓더라도 입주할 수 있는 여건들이 아닌 아파트들이 지금은 조금 많아지거든요. 갖고 예를 들어서 지금 네 번째 얘기하나? 파주, 금촌, 롯데캐슬하고 1600세대 계속 들어옵니다. 그런 것들 한 번씩 내가 들어가서 몸빵 하시면 롯데캐슬 살면서 2, 3년 안에 그거 못 들어가겠어요? GTX 개통되고 나면 그 파괴력은 훨씬 높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가시고 또 두 번째로 아까 얘기 드렸던 좀 멀긴 합니다만 평택, 동탄 이런 게 멀긴 합니다만 그런 것에 청약을 좀 관심 가져보시면 청약도 전략이라니까 한 두 번 넘어놓고 난 안 돼요 이거 원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그러니까 근데 돈 5만 원 아까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번이라도 좀 죄송합니다. 들어보세요. 들어보고 판단하고 그러셔도 저는 늦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가장 기초적인 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궁금하면 노력도 안 하시고 뭐 안 돼요 라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내 인생이잖아요. 내 소득에 나면 내가 또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억 남는 게 롯데캐슬밖에 없다. 큰일 났다. 저는 롯데캐슬 없어요. 저는 없어요.